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테크 매거진 이것이 돈이다의 최혜린입니다.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자산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인데요. 이럴 땐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있는 자산을 잘 지키고 또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재테크 전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재테크 매거진 이것이 돈이다 첫 번째 순서에서는 부동산의 임대차 문제를 통해 내 자산 잘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뉴스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이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요즘 임대차 관련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서울경제신문 전재호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같은 시기에 임대차 상식 알아두면 도움이 많이 될 텐데 먼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전세 보증금 얘기를 좀 해보죠. 이사는 가고 싶은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준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네, 그 계약 만기 전에는 법적으로 특별히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계약 만기 시점이 다가오면 확정일자나 전세권 등기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그 날짜에 그 해당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것을 정부가 보증해주는 것인데요. 이는 보상순위를 나타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확정일자는 동사무소 등에서 간편하게 받을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확정일자만으로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엔 반환 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반면 전세권 등기는 나중에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이미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 확정일자보다는 보다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전세권 등기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또 비용이 들기 때문에 확정일자와 전세권 등기는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확정일자 같은 경우는 실제 거주를 한다고 해도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호를 받을 수가 없고요. 별도의 배당 요구도 해야 된다는 차이점이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세 계약을 좀 연장하고 싶어요. 이럴 때 이 재계약 시에는 어떤 점에 주의를 해야 됩니까? 네,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재계약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보증금의 변동이 없다면 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이 오르거나 내렸을 때는 종전 계약서에 표시된 보증금에 대한 효력은 사라지기 때문에 변동된 보증금에 대해선 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해서 종전 계약서와 함께 보관을 해야 합니다. 특히 보증금을 올려서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할 때 재계약 시점 이전에 새로운 근저당이 설정이 됐다면 올라간 보증금은 새로 설정된 근저당보다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이 돈은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세입자는 자신의 전세금과 집주인의 대출금을 합한 금액이 인근 주택 시세의 60에서 70%를 초과한다면 위험 부담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러니까 재계약을 할 때 전세 보증금이 만약 올랐다면 그 재계약 시점 이전에 새로운 근저당이 설정됐는지 여부를 좀 잘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군요. 그렇다면 반대로요. 집주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세입자가 월세도 지금 안 내고 집은 집대로 점유를 하고 있고 보증금마저 잠식이 돼가는 그런 상태라면은 이럴 경우에 대비해서 미리 쫓아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의 각서를 개인적으로 받아뒀다고 할 경우 효력이 있는 건가요? 네, 안타깝지만 사적인 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네.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을 땐 우선 재소전 화해라는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재소전 화해는 말 그대로 재소하기 전에 서로 지방 법원으로 가서 당사자들끼리 화해를 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세입자가 법정에 나타나지 않거나 연락이 끊기게 되면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세입자를 대상으로 건물 명도 소송, 즉 집을 비워달라는 소송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 소송 기간은 보통 5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따라서 법적인 절차가 번거롭다고 또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사 비용의 일부를 주고 서로 합의하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소송까지 가는 것이 좋은 방법만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임대차 관련 분쟁이라는 것이 사실 아파트라든가 주택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가에서도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데 상가 주인들이 무작정 나가라고 할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요? 네, 보통 상가에서 주로 발생하는 문제들은 임차료를 과도하게 올려달라고 하거나 또 임대 기간 전에 또 상가를 비워달라고 하는 경우인데요. 네. 특히 상가는 장사를 하려면은 내부 시설을 꾸며야 하는 등 초기 투자금이 많기 때문에 임대차 기간이 불안해지면 임차인들은 더욱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2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만들었는데요. 이 법은 최대 5년까지 건물을 임차할 수 있고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을 때까지 상가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넘어가면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데요. 보호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는 지역마다 다르다는 점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네, 상가 임대차 보호법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개념인데요. 지난 8월이었죠. 상가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요. 상가 보증금, 그러니까 월세에다 100을 곱하고 다시 보증금을 더한 상가 보증금의 보호 대상 적용 범위가 지역마다 달라진다고 이렇게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서 약간의 혼동이 있어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보증금의 범위는 지난 8월에 바뀌었는데요. 서울이 2억 6천만 원으로 가장 높고요. 그 외 지역은 1억 5천만 원에서 2억 1천만 원까지입니다. 상가는 보통 보증금에 월세를 더한 금액을 받는데요. 월세는 월세 금액에 100을 곱한 다음 이 보증금에 더해주면 됩니다. 가령 보증금 1억 원에 월세가 100만 원이라면 총 보증금은 2억 원이 되는 셈입니다. 자신의 보증금이 보호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 안에 있다면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최대 5년간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덧붙여서 계약 갱신 시 상가 건물주의 임대료 증액 한도도요, 현행 12%에서 9%로 축소가 됐다 그러죠. 자신의 보증금이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지 여부도 미리 알아둘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전재호 기자였습니다. 전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즘같이 부동산이 폭락하는 시기에 오히려 내 집 마련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요. 내 집 마련의 정보, 투자승부처 현장에 가다에서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먼저 분양 물건부터 소개해드립니다. 네, 투자승부처 현장에 가다 김지수입니다. 마포에는요, 문산에서 가좌, 공덕에서 용산까지 아우르는 경의선이 있는데요. 이 경의선이 마포의 남북을 가로막아서 그동안 마포의 발전을 저해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이 지하로 옮기고 지상에는 대형 공원이 들어서면서 앞으로 녹지율도 높아지고 상권도 기대되는데요. 이곳에 분양 물건 좋은 것이 하나 생겼다고 해서 제가 찾아와 봤습니다. 지금부터 확인해 보실까요? 서울시 마포구 신공덕동 69의 2번지에 들어서게 되는 주상복합 아파트 대우 월드마크. 주택형으로는 총 6개 면적 132세대가 분양됩니다. 월드마크는 지하철 5, 6호선의 환승역인 공덕 5거리에 위치해 있어 교통 여건이 무척 좋은데요. 공덕역은 앞으로 경의선과 인천공항철도역과도 환승이 될 예정이어서 앞으로의 교통사정은 더 좋아질 전망입니다. 또한 차로 10분, 15분이면 시청, 서울역, 신촌, 여의도에 도착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 환경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가까이에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를 이용하면 서울 시내 다른 지역이나 수도권 어디든지 쉽게 접근이 가능한 곳이기도 합니다. 네, 교통의 요지 공덕 5거리에 자리 잡고 있는 월드마크 주상복합 아파트. 현재 이 주변에는요,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프리미엄 주상복합 거리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생활 여건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산책로와 운동시설이 갖춰진 효창공원을 이용할 수 있고요. 한강시민공원과도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교육 여건으로는 공덕초, 금양초, 동도중, 서울여고 등이 가까이 있고요. 또한 홍대, 서강대, 숙대 등 유명한 대학교들과도 가까워 교육 여건은 무척 뛰어난 편입니다. 차로 10분 거리에 신촌 현대백화점, 그랜드마트 등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건물이 들어서는 바로 뒤편에 공덕 재래시장과 먹자골목이 있어 쇼핑도 편리한 편입니다. 네, 이곳 공덕 재래시장 먹자골목 안에서는요, 파전과 족발 등이 굉장히 유명한 골목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물건값도 싸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애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미래의 교통 호재와 함께 생활 여건까지 잘 갖춰진 대우 월드마크 주상복합 아파트. 내부 시설이 궁금해지는데요. 모델하우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월드마크의 모델하우스는 공사 현장과 조금 떨어진 용산에 있는데요. 139제곱미터와 170제곱미터 두 가지 타입의 유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 170제곱미터 모델하우스를 확인해 봤는데요. 먼저 천연석으로 마감된 현관은 무척 고급스럽고 깔끔한 느낌을 줬는데요. 거실 역시 비슷한 느낌의 아트월로 꾸며져 있어서 일체감이 있더라고요.
거실의 바닥은 대리석과 원목마루 중에 선택 시공할 수가 있습니다. 모델하우스는 대리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원목마루가 깔려있는 침실은 무척 아늑하게 꾸며져 있었는데요. 침실에는 붙박이장과 드레스룸이 함께 들어가 있어서 넉넉한 수납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침실에 딸린 부부 욕실에는 레인 샤워가 설치돼 있어 실용성을 높였는데요. 욕조에는 고급 스파에서 체험해 볼 수 있는 월풀 기능이 있어서 하루의 피로를 풀기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주방은 가족과 마주보고 부엌일을 할 수 있게 대면형으로 디자인돼 있었는데요. 개별 정수기, 쌀 냉장고, 자동 식기 세척기 등 최첨단 웰빙 기계들이 설치돼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보조 부엌에는 전동 빨래 건조대가 설치돼 편리함을 더했습니다. 네, 대우 월드 마크 마포 특징과 장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저희 대우 월드마크 마포는 지하철 5, 6호선 및 경의선, 인천국제공항철도 등 총 4개 노선이 만나는 공동역이 도보 2분 이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도심 내 초특급 교통환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지 남측으로 총 7.5km의 경의선 지상 구간이 철도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으로 기존 도심 내 주상복합에서 볼 수 없었던 쾌적한 주거환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조경 역시 넉넉한 공간에 여유롭게 꾸며져 있었는데요. 공연 무대, 놀이마당, 휴식 공간에 총 3가지 광장으로 공간을 구분해서 이용하는 분들의 편리성을 높였고요. 입주민을 위한 부대 시설도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네, 월드마크 주상복합 아파트 어떻게 보셨나요? 교통이면 교통, 편의시설이면 편의시설,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게 없었는데요. 게다가 특화된 디자인까지. 정말 살고 싶은 곳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설명 스튜디오에서 해드릴게요. 네, 투자 승부처 현장에 가다 오늘 분양 물건은 마포에 있는 월드마크 주상복합 아파트인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죠. 부동산 서브의 정태희 연구원 현장 답사 다녀오신 김지수 아나운서 함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마포 월드마크 교통요지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여서 그런지 몰라도 높은 투자 수익이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이 밖에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체크를 해보죠. 연구원님. 네, 월드마크 마포는 대우건설이 서울시 마포구 신공덕동 69-2번지 일대 약 5,167제곱미터의 대지에 공급하는 주상복합 아파트로 주택형 119제곱미터에서 318제곱미터까지 6개 면적, 총 132가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네, 마포역과 공덕역 인근에는 이미 많은 주상복합이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교통이 편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마포 월드마크 주변의 공덕동 인근 교통 여건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덕역 일대는 교통 여건이 좋기 때문에 공덕역을 중심으로 국내 유수 브랜드의 다양한 주상복합 빌딩이 밀집해 있어서 대규모 고급 주거타운으로 변모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인근의 트라펠리스 1차와 2차, 또 파크팰리스, 롯데캐슬, SK 허브그린, 또 브라운스톤 등이 현재 들어서 있거나 공사 중에 있습니다. 교통 요건을 살펴보면 우선 지하철 5호선과 6호선이 환승되는 공덕역이 도보로 약 2분 거리에 있고 여기에 경의선 복선 전철과 인천공항철도도 연결될 예정인데요. 이렇게 되면 철도 4개 노선이 지나는 쿼드러플 역세권이 형성이 됩니다. 또한 강변북로와 마포대교, 성산대교, 올림픽대로, 수색로 등 다양한 교통망이 인접해 있어서 서울 어디로든 빠르고 쉽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포 월드마크 주상복합 건물인데요.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 이 주상복합만의 장점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죠.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네, 주상복합의 가장 큰 장점은 대부분 조망권을 확보하고 있는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네. 또 일반 아파트에 비해 보안 시스템이 철저하게 갖춰져 있어서 안전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문 밖을 나가지 않고도 원스톱 생활이 가능하게끔 스포츠센터나 커뮤니티 시설, 또 상업시설 등이 하나로 돼 있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뷰를 갖고서 아주 안전하게 한 건물 내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장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주변에 또 생활 여건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임지수 아나운서 어떻든가요? 네, 공덕동 일대는요, 오랫동안 주거지역으로 자리 잡아온 곳이어서 생활 여건들이 참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우선 교육시설로는요, 공덕초등학교를 비롯해서 금양 염리초등학교, 동도중학교, 설린중학교, 서울여고, 성심여고 등이 인접해 있고요. 각종 백화점과 할인마트, 대형병원, 관공서 등이 시설이 가까이에 있어서요, 편리한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뭐 생활 여건도 아주 잘 갖춰져 있네요. 네, 그 공덕동의 교통의 요지라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혹시 그 주변에 녹지가 좀 부족해서 생활하는데 삭막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들거든요. 어떤가요? 네, 녹지 공간은요, 효창공원이 가까이에 있는데요. 조용한 숲길과 산책로, 또 어린이 놀이터, 운동시설들을 갖추고 있어서 가족들이 모여서 운동하기에는 그만이었습니다. 또한 이곳은요, 경의선 복선 전철 사업이 약 28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녹지 공간인 그린길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이 마포구를 관통하던 철도 부지에 길이 7.5km, 폭은 10에서 70m의 거대 공원을 만드는 사업인데요. 공덕역과 서강역, 홍대역, 그다음에 가좌역, 상암 DMC역 주변에 각각 테마공원을 조성 중입니다. 네, 이미 효창공원이 큼지막하게 있는데 거기 그린길까지 조성이 되면 주거 환경 한결 더 좋아지겠군요. 그런데 주변에 또 다른 개발 호재가 더 있다고요? 어떤 겁니까? 네, 인근의 가장 큰 개발 호재는 그 아현 뉴타운인데요. 네. 2차 뉴타운인 마포구 아현 뉴타운은 아현동 633번지 일대 100만여 제곱미터 규모로 약 18,500가구가 건설이 되고 4만 5천여 명의 인구를 수용하게 됩니다. 사람과 자연,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 또 미래를 담는 21세기형 복합 생활 문화타운으로 개발이 되는데요. 아현 뉴타운은 여의도와 종로 등 도심과 5km 거리에 위치해 있고 지하철 256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으로 사통 발달에 뛰어난 교통망을 갖췄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대와 서강대, 숙명여대 등 6개의 대학이 인접해 있고 도심지의 그 배후 주거지로서 빠른 속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역시 뉴타운 얘기였군요. 편리한 생활 여건에다가 새로운 뉴타운까지 조성이 돼서 호재를 입는다면 뉴타운의 후광 효과 제대로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건물은 어떻게 지어졌는지 내부로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김지수 아나운서, 실내 인테리어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누구나 만족할 만한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는 아파트의 모습이었습니다. 우선 아파트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현관에서는요, 천연석을 이용해서 고급스럽게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대형 창고가 있어서 스키 장비나 골프백과 같이 큰 짐을 보관할 수가 있었습니다. 침실은 온돌마루를 설치해서 아늑함을 더했고요. 붙박이장이나 드레스룸과 함께 알파룸이 따로 마련이 돼 있었는데요. 이 알파룸은 서재나 취미 공간으로 이용하기에 참 좋아 보였습니다. 네, 그 월드마크의 내부 인테리어 특징 중에 하나가 여유 공간이 참 많다 하는 점인 것 같은데,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이 현관의 대형 창고, 또 부부만의 공간이라 할 수 있는 알파룸 외에 또 어떤 것들이 더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공간을 넉넉하게 두었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를 참 높일 수가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명절처럼 음식을 많이 할 때는요, 주방 외에도 거실까지 확장해서 이용했던 적이 많았잖아요. 네. 하지만 이 부엌 옆에 보조 주방이 딸려 있어서 넓게 고 또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평상시에는 다용도 수납 공간으로도 이용할 수가 있었는데요. 또 욕실에도 큼직한 수납장을 마련해서 자질구레한 물건들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살다 보면 살림살이가 늘면 늘었지 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주부님들 분명 좋아하실 것 같고요. 또 갑작스레 누군가 손님이 찾아온다고 했을 때도 이렇게 숨겨둘 수 있는 공간이 많다는 거 분명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건물 내부 편의시설면 한번 체크를 해보죠. 이 부분은 정태 연구원님이 좀 해주실까요? 네, 먼저 그 건물 앞뒤로 총 3개의 작은 광장이 마련이 돼 있는데요. 이 광장은 야외 공연장과 전시장, 또 놀이마당 등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건물 내부의 주민 편의시설로는 전용 피트니스 센터와 GX클럽, 동호회실 등이 있어서 입주민들이 함께 취미 생활을 하거나 또 동호회를 만들어서 활동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상복합 건물의 장점 역시 입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역시 월드마크도 예외는 아닌 것 같고요. 주상복합 아파트 장점으로 저희가 잠깐 그 보안 시스템을 앞서 언급을 하셨는데 이 월드마크의 보안은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주상복합 아파트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그 보안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는 것인데요. 네. 먼저 입주민 외의 차량을 통제하는 주차장에는 CCTV와 비상벨이 설치돼 있어서 만약의 사고에 대비할 수가 있고 현관 디지털 도어록에 카메라 인터폰을 달아 외부인을 식별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그 대우 월드마크는 유비쿼터스 생활이 가능한데요. 초고속 인터넷과 위성방송, 또 케이블 TV 등 종합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 여기에 택배 발송 우편물 수령이 가능한 무인 택배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마포구 신공덕동에 세워질 월드마크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최고의 교통 여건에 최첨단 시스템을 갖춘 아파트가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그 용산 국제빌딩 근처에 모델 하우스가 있다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 직접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서브의 정태희 연구원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투자 승부처 현장에 가다 김지수입니다. 저는 지금 중랑천에 나와 있는데요. 서울의 안양천과 양재천과 함께 대표적인 하천 중에 하나입니다. 이곳에는 조깅 코스와 자전거 도로 그리고 운동기구들이 잘 갖춰져 있어서 가벼운 운동을 하기에도 딱 좋은 곳일 텐데요. 특히 공원보다 하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다면 더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중랑천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좋은 경매 물건 함께 만나보실까요? 서울시 도봉구 창동 38번지에 위치한 주공아파트는 대한주택공사가 시공해 1989년에 입주를 시작한 곳입니다. 총 11개 동, 49, 56, 66제곱미터 3가지 면적으로 총 1980세대가 입주해 있습니다. 이번에 경매로 나온 1702동 1003호는요, 가장 작은 면적인 49제곱미터로 총 15층 중에 10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방 둘, 욕실 하나의 복도식 중앙난방 구조인데요. 이 아파트는 전체 세대 중 1620세대가 오늘 물건과 같은 면적인 49제곱미터로 소형 아파트 위주로 구성된 특징이 있습니다. 아파트의 교통 여건을 살펴보면 도보로 2분 거리에 지하철 1호선 녹천역이 있고요. 1호선과 4호선의 환승역인 창동역도 도보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바로 옆 중랑천을 건너면 7호선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 윤정 유치원을 비롯해 월촌 초등학교, 노곡중, 서울외고 등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시설이 가까운 곳에 골고루 분포해 있습니다. 생활 편의시설로는 하나로마트, 창동 농산물센터, 이마트 등이 가까이 있어 쇼핑하기에 아주 편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중랑천과 함께 손꼽을 수 있는 이 아파트의 녹지시설로는 아파트 바로 뒤에 초안산이 있는데요. 정상에는 운동시설과 산책로가 꾸며져 있어서 주민들이 애용하고 계셨습니다. 네, 풍부한 녹지공간과 편리한 교통시설. 바로 창동 주공아파트의 2대 매력 포인트가 아닐 수 없는데요. 그래서인지 젊은 세대와 노년층 모두에게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기 있는 경매 물건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겠죠? 그럼 전입세대 열람부터 해보겠습니다. 현재 소유자는 채무자 박모 씨로 돼 있고 등기부 등본상 다른 임차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시세를 확인해봤습니다. 49제곱미터 10층의 경우에 현재 시세는 얼마 정도 되나요? 지금 시세는 1억 한 3천에서 한 4천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거의 매매가 잘 안 되다시피 해요. 네, 같은 평수 지금 가장 마지막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던 시기와 또 가격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만 최고는 3, 4일 전에 그 3개월 동안에 거의 없다가 지금 한 3, 4일 전에 하나 한 게 있는데 3층에 1억 1,500에 했습니다. 네, 2009년 알짜 아파트에 투자하는 첫 번째 요건, 바로 물량 부족이 예상되는 소형 아파트를 선점하는 건데요. 게다가 전세 수요도 예상이 된다면 금상첨화겠죠?
바로 창동 주공아파트가 이런 점을 모두 갖추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세한 권리 분석 스튜디오에서 이어갈게요. 네, 서울 도봉구 창동에 위치한 주공아파트. 그동안 투자승부처 현장의 가다를 통해 소개해드렸던 아파트 중엔 가장 규모가 작은 곳인데요. 작은 고추가 더 맵듯이 알짜 중에 알짜 아파트라고 그럽니다. 과연 이 아파트의 어떤 점에 주목을 하면 좋을지 리츠옥션의 이강석 팀장님 모시고 보다 자세한 얘기 나눠볼게요.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화면에서 보니까요. 주변에 아파트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강석 팀장님, 이 도봉구 창동이라는 지역적 특징 먼저 짚어주시죠. 예. 오늘의 매물이 있는 창동 지역은 옆에 상계동, 중계동 지역으로 강북 지역의 대표적인 아파트 밀집 지역입니다. 교통이나 녹지 등 생활 여건 시설들이 두루두루 우수한 편이어서 최근 몇 년간 강북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은 주공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소형 아파트들이 꽤 있는데요. 때문에 젊은 직장인이나 신혼부부들이 꽤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네, 강북 지역의 집값 상승을 견인한 그런 지역이라 그러니까 뭐 생활 여건이라든가 교통면 당연히 좋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먼저 아파트 기본 정보 챙겨보면서 창동 주공아파트 베일을 하나하나 좀 벗겨보죠. 예. 창동 주공아파트는 서울시 도봉구 창동 38번지에 위치해 있고요. 대한주택공사가 발주해 1989년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꽤 큰 편인데요. 총 11개 동에 1980세대가 있고 아파트 면적 49, 56, 66제곱미터 세 가지 면적이 분포해 있습니다. 오늘 경매 물건으로 나온 1702동 1003호는 총 15층 건물에 10층에 위치해 있고요. 분양 면적 49제곱미터에 전용 면적 36제곱미터, 그 다음에 방 2개, 발코니와 화장실이 각각 1개씩 있습니다. 중앙난방에 복도식 현관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방 2개 전용 면적 36제곱미터 아파트라 그러니까 혼자 사시는 분이나 혹은 신혼부부한테 아주 안성맞춤인 물건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독신자나 신혼부부들이 집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교통이죠. 창동 주공아파트 교통 여건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편입니까? 네, 이곳 주민들이 가장 매력이라고 꼽는 이유가요. 지하철 교통이 편리한 것이었는데요. 바로 1호선 녹천역이 도보로 2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1호선, 4호선 환승역인 창동역도요. 도보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바로 옆에 중랑천을 건너면은요. 7호선 중동역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강남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7호선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바쁘게 일을 해야 하는 직장인들한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다름 아닌 지하철 교통이 편리한 점일 텐데 창동 주공아파트는 그러한 조건에서 이미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계속해서 주변 생활 여건 한번 짚어보죠. 어떤가요? 네, 창동 주공아파트의 두 번째 매력, 바로 녹지 공간인데요. 먼저 아파트 바로 앞에 중랑천에서는요. 자전거, 인라인 스케이트, 농구, 조깅 등을 할 수 있게끔 꾸며져 있어서 아침, 저녁으로 많은 분들이 가까이에서 운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또 아파트 바로 뒤로는요. 초안산이라는 작은 산이 하나가 있는데요. 워낙 대단지 아파트촌이다 보니까 초안산과 가깝다는 점이 다른 아파트 주민들에게 부러움을 사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에는 하천이 흐르고 그죠? 뒤에는 산이 있고 편리한 교통 환경과 더불어서 이 풍부한 녹지 공간, 분명 창동 주공아파트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생활 편의 시설도 좀 짚어주실까요? 네, 주변 쇼핑 시설로는요. 이마트가 10분 거리에 있고 하나로마트가 15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월천초등학교, 노곡중학교, 상계고등학교가요. 도보 통학 가능한 거리에 있었습니다. 네,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살기도 좋고 교통도 편리하고 그런 아파트인 것 같은데요. 딱 하나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규모가 너무 작아서 평수가 너무 작아서 투자 가치가 과연 있을까 하는 부분이거든요. 팀장님, 솔직히 오늘 물건의 투자 가치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버블 세븐 지역이 특히 하락폭이 상당히 큽니다. 버블 세븐 지역의 특징이라 하면 대형 평수가 많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대형 평수 위주로 집값이 폭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 상대적으로 대형 평수 위주의 공급이 많았던 게 사실이고요. 때문에 앞으로 2, 3년 동안은 공급이 달리는 소형 아파트 위주의 아파트가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요즘 노원, 도봉, 강북 지역의 아파트 인기는 소형 평수의 아파트가 주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파트 역시 1980세대 중 49제곱미터형으로 1620세대가 같은 평형인데요.
더구나 이 물건은 1호선, 4호선, 7호선이 곁들여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와 전세 수요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물건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공급이 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소형 평수가 오히려 투자 가치가 높을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본격적인 입찰을 위해서 권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물건의 말소 기준은 1994년 12월에 설정된 평화은행의 근저당권입니다. 2순위는 이모 씨가 설정한 근저당이고요. 3순위는 가압류 등 6건이 있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평화은행의 근저당권이고요. 낙찰로 인해서 2순위, 3순위 모든 권리가 말소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낙찰 시 인수할 권리가 아무것도 없는 아주 깨끗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전혀 없는 깨끗한 물건임이 확인이 됐는데요. 이어서 배당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네, 최저가인 1억 560만 원에 낙찰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첫 번째 경매 비용으로 한 150만 원 정도 배당을 받아가고요. 그 다음에 1순위 평화은행이 1,820만 원 완전 배당 받아갑니다. 2순위인 이모 씨에게 4천만 원 전부 배당이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남은 금액이 4,53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부터는 채권 금액에 비례해서 채권자들에게 순위의 금액의 크기에 따라서 배당이 되는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배당하고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에요, 지금. 왜 3순위 채권자가 먼저 배당을 못 받고 다른 후순위자들과 함께 배당금을 나눠가는 겁니까? 네, 이 사건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일반인이 돈을 빌려줄 때 그 사람의 부동산을 잡는, 다시 말해서 물건을 잡고 돈을 빌려주는 방법이 있고 그 사람의 신용만 보고 빌려주는 방법이 있는데 전자를 물건이라고 하고 후자를 채권이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네. 그래서 물권자는 항상 채권에 우선한다 원칙에 의해서 물권자는 순위에 우선해서 1순위, 2순위 순위별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채권은 후순위 채권이든 후순위 물건이든 동순위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은 채권액의 크기에 따라서 안분 배당을 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네. 채권자들이 그러니까 빌려준 돈에 비례해서 또 배당을 나눠 갖는 안분 배당이라는 새로운 개념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유사 경매 사례 확인을 하면서요. 어느 정도 입찰가를 써내는 것이 적정한지 한번 가늠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최근에 유사 입찰 사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가장 최근인 11월 24일 창동 삼성아파트 32평형이요. 감정가 3억 6천만 원이고요. 3억 3천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낙찰률을 계산해보면 92%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7일 창동 대우아파트 23평형이요. 감정가 2억 2천만 원에 낙찰가 2억 2,300만 원, 102%의 낙찰률을 보였습니다. 더 위로 올라갈수록 낙찰률이 상당히 높아지는데요. 9월 1일 노원구 공릉동 15평형 아파트가 감정가 1억 1,500만 원에 낙찰가 1억 6,500만 원으로 낙찰률 143%를 보였습니다. 네, 그동안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시세 3분의 2 혹은 시세 반값까지 내려가서 낙찰이 되는 경우도 많았었는데요. 지금 이 물건만은 예외인 것 같습니다. 낙찰가가 높다라는 건 그만큼 투자 가치가 높다는 것을 미리 알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증거겠죠. 자, 그렇다면 낙찰받을 경우 얼마나 저렴하게 사는 셈이 되는지 현 시세 좀 분석을 해주세요. 네. 현재 이 1억 2천 정도의 금매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아파트의 현 시세는 한 1억 3천 정도라고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신고 내역을 보면 10월에 동일 면적 4층 아파트가 1억 4천에, 그다음에 로얄층 6층은 1억 6천, 그다음에 7층은 1억 4,500에 거래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현 시세까지 알아봤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물건은 10층에 위치해 있다는 거 입찰가 써내실 때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물건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경매 일정 챙겨볼게요. 네, 서울시 도봉구 창동 38번지 주공아파트 1702동 1003호에 대한 경매는요. 사건 번호 2008 타경 1938호고요. 이 물건은 정해진 기간까지 입찰 서류를 제출하는 기간 입찰 물건인데요. 입찰 기간인 2008년 12월 23일에서 30일 사이에요. 입찰 서류를 작성하셔서 서울 북부지법 경매 4의 2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낙찰자 발표는 2009년 1월 6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현재 감정가 1억 6,500만 원에 2번 유찰돼서요. 최저 매각가는 1억 560만 원입니다.
네, 그 통상의 입찰 방법인 기일 입찰과는 달리 이 물건처럼 기간 입찰일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입찰 서류 법원에 내면 된다고 하니까 굳이 정해진 날에 법원을 찾아가지 않아도 돼서 입찰하는 데 좀 더 편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창동 주공아파트 1702동 1003호에 대한 소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최근 미분양 아파트가 넘쳐나고 부도난 건설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세로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그래서 오늘 부동산 Q&A에서는 어느 날 내게 일어날지도 모르는 당황스러운 일들에 대해 미리 짚어보고요. 해결책을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호원대학교 설춘환 교수님께서 도움 말씀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그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어떤 일들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또 궁금해들 하시는지 내게 무슨 일이 그 첫 번째 궁금증 풀어봅니다. 네, 단꿈을 안고 어렵게 아파트 하나 분양을 받았는데 건설사가 부도가 났다. 이 정말 난감한 일이 될 것 같아요. 이미 분양받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 건설사가 그 부도나 파산 그리고 사업 포기 등의 사유로 그 분양 계약을 지킬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럴 땐 그 건설사의 그 대한주택보증 가입 여부에 따라서 그 계약자들이 보증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20가구 이상을 분양하는 아파트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대한주택보증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여기에 가입을 하면 그 주택 분양 보증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 주택 분양 보증서가 있다면 그동안 낸 계약금과 중도금 등의 분양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요. 아니면 다른 시공사를 지정해서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가구 미만의 아파트나 후분양 아파트인 경우에는 주택 보증 가입이 건설사의 여력에 따라 임의적인 가입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 대한주택 보증에 미가입되어 있다면 분양대금의 보증을 받을 수 없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가 분양받은 아파트가 주택분양보증서의 보증을 그러니까 가입을 했는지 여부는 어디에서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네, 그 아파트 그 사업장의 보증 유무는 그 대한주택보증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인을 하시고자 한다면 그 홈페이지 상에서 분양 계약자를 클릭하시고 또 사업장 보증 안내란을 클릭하시면 분양 보증 현황이 나옵니다. 여기에 그 사업자 명의나 시행자 또는 주소를 검색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택분양보증서의 발급 여부는 대한주택보증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내가 이미 낸 분양대금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내게 무슨 일이 두 번째 궁금증 확인합니다. 네, 좀 전에 그 부도 났을 경우에 분양받은 사람들은 이 건설사의 주택보증서의 발급 여부를 미리 체크를 해보라고 하셨는데요. 네. 이번 질문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뭐 여기에 해당되는 질문인 것 같아요. 네, 그 먼저 그 주택 분양 보증서의 그 발급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는 그 수분양자는 중도금 납입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네. 보증 사고 이후에 그 분양 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납입 계좌에 납부한 분양 대금은 돌려받기 어려운데요. 대한주택보증에서 새 납입 계좌를 지정하기 전까지는 중도금을 내지 않아도 연체이자가 없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분양 계약서 및 중도금 납입 관련 무통장, 그 입금증 등의 서류를 잘 챙겨야 할 것 같고요. 빠른 시간 안에 그 입주 예정자 대표 회의를 구성해서 계약자들의 의견을 한 곳으로 모아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설사 부도 이후에 보증 이행 절차가 그 진행되는 아파트 사업장은 대한주택보증이 관리하기 때문에 분양 계약자들은 그 대한주택보증이 안내하는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또한 번거롭더라도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한주택보증 담당자에게 문의해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중도금 납입은 중단을 하고 그 외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대한주택보증 담당자와 상담을 해보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게 무슨 일이 세 번째 궁금증 확인해 볼까요? 분양대금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그 상당히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아파트 계약자의 그 3분의 2 이상이 그 분양대금의 환급을 원한다면
환급 이행 청구 서류를 대한주택보증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그 대한주택보증은 1개월 내에 분양 대금을 그 계약자에게 지불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계약자 대부분이 아파트 공사가 마무리되기를 원해서 공사를 계속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환급을 원하더라도 개별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파트 계약자들의 의견에 의해서 어떤 의견이 다수인가에 따라서 분양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그 계약한 분들의 중지를 모으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간혹 이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분양 계약서에서 이렇게 지정을 한 그런 계좌 이외에 전혀 다른 계좌로 분양대금을 낸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경우에 분양대금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네, 절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지정 계좌가 아닌 그 다른 계좌로 납입한 경우에는 절대 보호를 받지 못하는데요. 반드시 정해진 납부 계좌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의하셔야 될 점은 건설사에서 정해진 납부일 이전에 미리 낸 중도금에 문제가 되는데요. 중도금을 선납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증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부도 시점까지 분양계약서 상에 납부하기로 되어 있는 돈만 보호된다라고 하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약서상의 지정 계좌로 입금한 돈만 돌려받으실 수가 있고 또 중도금 선납한 경우에는 보호받으실 수 없다는 점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그럼 내게 무슨 일이 네 번째 궁금증 확인할게요. 분양권을 사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분양권을 매입했을 경우에는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서에 그 검인을 받고 그 건설업체의 입주자 명단에 매입자 본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따라서 분양권 매입자는 검인 계약서를 잘 간수해야 하고 해당 건설사에 문의해서 입주자 명단에 본인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단 그 철거민에게 주어지는 입주권 등 이른바 딱지 거래는 원천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분양 보증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분양권을 산 경우라 할지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구입을 했다면 분명 보증받을 수 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또 다른 경우로요. 최근에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인데요. 건설사가 자금난을 겪다 보니까 아파트 공사가 지연이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네. 이럴 때 보증이 가능한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네, 그 공사 공정률이 당초 계획보다 그 25% 이상 늦어진 사업장의 계약자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건설사가 부도난 경우와 똑같은 내용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정률이 일정 기간 이상 늦춰진 경우에 한해서는 부도와 동등한 그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이미 마련이 돼 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분양 건설사가 부도난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그 대처법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번엔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서 경매에 대한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무슨 일이 그 다섯 번째 궁금증이에요. 확인해 볼게요. 아까 뉴스 코너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전세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확정일자를 받아둔 그 계약서 자체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건지요? 네, 그 확정일자를 받은 그 임대차 계약서를 잃어버렸다라고 한다면 그 확정일자의 효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즉, 그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게 되는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다라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럴 땐 그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확정일자 발급 기관의 사실 증명과 그리고 임차 기간, 보증금 액수에 대한 그 임대인의 진술서 등을 첨부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러한 점이 그 등기되지 않은 일반적인 임차권이 물권인 전세권에 비해서 가지는 단점이 되겠는데요. 이와 같은 가장 안전한 방법은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잘 보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뭐 계약서 물론 잘 보관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변제받을 수 있는 길이 분명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게 무슨 일이 여섯 번째 궁금증 확인할게요. 네, 이것도 참 혼동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경우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 후순위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보증금이 소액이라면 소액 보증금 중 일부를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현행 그 주택 임대차 보호법 그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 수도권의 경우에는 보증금 6천만 원, 광역시는 5,500만 원, 기타 지역 4천만 원 이하인 임차인에게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의 일부를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최우선 변제 금액은 수도권인 경우 2천만 원, 광역시 1,700만 원, 기타 지역 1,400만 원 이하인데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보증금 6천만 원 이하의 주택에 살다가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최고 2천만 원까지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소액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는데요. 따라서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어서 최우선 변제를 받고자 한다면 첫째,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고 하는 점, 그리고 둘째는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전까지 반드시 대항력을 갖춰야 된다고 하는 두 가지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후순위 임차인이라 할지라도 소액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보증금의 일부를 변제받을 수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지만 두 가지, 대항력 갖출 것 그리고 배당 요구할 것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벌써 7번째인가요? 내게 무슨 일이 7번째 궁금증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전세 보증금이 8천만 원이고 은행보다 후순위 권리자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반적으로 임차인 자신이 살던 주택의 경매에 직접 참여를 해서 낙찰받는 것이 전세금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네. 따라서 만약에 그 임차인이 여유 자금이 있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직접 경매에 나서서 낙찰받는 것도 고려할 만할 것 같고요. 네. 이 경우에는 전세금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데다가 임차인 명도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경매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배당금을 먼저 받아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택이 낙찰되면 경매 진행 예납 비용과 소액 임차인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가장 먼저 배당을 하고요. 이어 등기부 등본상의 권리 순서대로 배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배당 금액은 낙찰가액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먼저 배당을 받은 후에 남은 금액이 있다라고 한다면 임차인의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겠지요. 선순위 권리자인 은행의 근저당권 설정일이 임차인의 전입 및 확정 일자보다 빠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세입자가 전세금을 다 못 받아도 차후에 낙찰자에게 집을 명도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후순위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명도를 거부할 대항력이 없기 때문이죠. 네, 선순위 권리자가 배당을 받은 후에 남은 금액으로 전세금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낙찰가가 얼마나에 따라서 전세금을 받을 수도 또 못 받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후순위 권리자의 경우에는요, 전세금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집을 비워줘야 되는지요? 계약기간하고도 상관없는 건가요? 네, 만약 근저당권 등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서 대항력을 갖춘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한다면 낙찰받은 사람에게 기존 임대인과 맺은 임대차 계약의 승계 주장, 즉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 임대차 목적물을 점유 사용할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순위 임차인인 경우에는 그러한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낙찰자가 명도를 요구할 경우에는 곧바로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아이고, 집 미리 마련해두지 못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8번째 궁금증 확인합니다. 네, 일단 경매가 진행이 되면 이사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경우 이사 가도 괜찮은 건가요? 네,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는 이사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대항 요건인 입주와 주민등록이 최소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는 유지되어야만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 또는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해야 될 경우에는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을 하고 그 신청이 결정이 되고 나서 반드시 결정된 내용이 해당 부동산 목적물에 등기부등본에 기입된 이후에 이사를 가야만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꼭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낙찰이 될 때까지는 집을 굳건하게 어떻게든 지키고 있는 것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네요. 또 방금 전에 소개해 주신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내게 닥칠지 모르는 부동산 문제들 하나하나 알아봤는데요. 궁금증 많이들 풀리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호원대학교 설춘환 교수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서 이른바 폭탄 돌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폭탄 돌리기란 집을 1억에 매매할 경우 1억 3천만 원에 매매했다는 전문 투기꾼들의 이른바 업 계약서로요. 집값이 폭등하는 걸 말하는데요. 내 집 마련에 고생하고 있는 분들은 이런 투기꾼들의 집값 올리기 작전에 주의를 기울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재테크 매거진 이것이 돈이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